글쎄, 뭐, 일단 청산이라는 말 자체 지금 언급하셨지만 별로 동의할 수 없고, 어떻게 역사를 청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청산이라는 말은 그것이 잘못된 거와 잘못되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심판자가 전체되는 거고, 그것은 권력자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할 때, 그건 굉장히 그 위험하고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역사 의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뭐 포퓰리즘 지금 아주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경쟁에서 다수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집권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패하면 다시 야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쟁이지 어떤 그 승자가 뭔가를 전체적으로 하여튼 강압할 수 있는 이념이나 가치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상대를 억압해서 이 다원주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포퓰리즘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런데요.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경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현재 변화하는 이런 사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세계사적 변화라고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좀 이렇게 벌어지고 볼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그런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주의를 내걸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남북한 간 평화공존, 이 탈냉전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궤도하는, 이제 가이드하는 이념적 지표를 민족주의에다 둔다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좀 방향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반일 그게 본질이기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하여튼 그걸 관계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적대되는 대상이라고 본다면 해방 후에 냉전이 우리의 더 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의 냉전 체제의 산물이라고, 또 그게 더 가깝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는 냉전이 만들어낸 관계는 세계적인 질서에 있어서 하여튼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을 하여튼 동아시아에서는 주축으로 하는 한국과 포함하는 이 세력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질서, 이제 하여튼 공산주의 팽창이라고 할까, 이거를 견제하고 막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이 국제 정치의 권력 관계에서 하나의 동맹 관계였고 일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남북한 대땅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비전, 이 변화된 사회를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비전과 현실주의적인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게 보다 더 급선무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국사를 가르칠 때도 특히 한반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동아시아 삼국사하고 한반도 내부 역사를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갖고 가르쳐야만
우리의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으로 전락하는 걸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제도교육 수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의 역대 왕조나 정권들에게 공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웃 국가들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국 경영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국주의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자기충족적으로 분단을 포함해서 또는 앞으로 통일도 그렇겠죠. 자기충족적으로 일국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제정치적으로나 인류 보편사적으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당파적인 그런 사고를 넘어선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이제 강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를 자임을 하니까 DJ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의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중요성, 즉 한일 관계가 우리에게 갖는 대한민국에 갖는 또는 통일 한반도에 갖는 사활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두 사람이 악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민주투사로서의 또는 그런 보편 지식인으로서의 DJ가 한일 기본협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청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를테면 그림자까지도 우리가 껴안고 가는 것이 역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현실주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러니까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게 저는 한일 관계의 극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DJ가 이건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죠. 이게 바로 이제 21세기 한국이 경제 강국에 못지않은 매력 국가로서의 결정적 자원이죠. 문화 국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한류의 시발점이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베가 도대체 왜 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그런 이제 일종의 중진국을 넘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더라면 또 자동차가 지금 같은 페이스로 계속 나가면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탑클래스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국의 등장이라는 것이 아베 같은 극우 입장에서 시진핑의 등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국보다 더 급한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 사람도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겠지. 근데 이건 자기 방향은 너무 안 맞거든, 지금. 이쪽. 문재인 법은 이거는 이제 대결의 상대야. 그야말로 자기 아베 생각대로 개헌을 할 수 있고 분대를 가질 수 있고 독자적인 작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려면은 이건 오히려 걸림돌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김에 삼성 같은 거 삼성 같은 거 하나 쓰러뜨린 아마 아베가 충동적이고 멍청해서 이런 경제보복을 할 리는 없고 이제 움직인 것은 일종의 위기 의식인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 의식이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으로부터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그다음에 이제까지 긴밀하게 협력해 왔던 연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아베가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아마 역사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죠. 사실 일본이 지난 한 세기 100년 동안은 아시아 최강 국가였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경제대국 2위 자리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때까지 42년 동안 세계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패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패권과 영광을 되찾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국익의 관점에서 움직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건가요? 아니면 당한 건가요?